자, 이제 138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첫 번째 권리 객체는 물건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 좀 교재를 볼 건데, 일단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및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책상이다, 걸상이다, 토지다, 건물이다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뭐가 되냐면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심할 것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법적으로 인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이 물건의 개념이 뭐죠? 폭넓어지는 거고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인데 여기는 이제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고 여름입니다. 햇빛이 막 뜨겁게 일렁거리는 뭐죠? 여름날 섭씨 뭐 36도 뭐 이런 상태인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자취방에다가 에어컨 달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고요. 갑은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허걱거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 며칠 지나 보니까 인생이 역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뭐죠? 냉기죠, 그죠? 차가운 기운 냉기가 쑥쑥 새어 들어와서 뭐죠?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갑은 무슨 죄죠, 이게? 절도인가요? 만약에 절도가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갑이 을로부터 뭔가를 뭐죠? 훔치고 있잖아요. 뭘 훔치고 있죠? 냉기를, 차가운 기운을. 근데 이게 만약에 물건이면 뭐가 되겠어요? 절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물건인지 아닌지는 민법에서 정해주게 되는데, 요 냉기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는 말은 온기, 냉기, 전기 이런 것들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냉기는 자연력인데 을이 스위치를 키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겠죠? 따라서 뭐가 돼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고요. 따라서 뭐죠? 물건이고 갑은 뭐가 되는 거죠? 절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온기나 냉기나 전기와 같이 자연력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죠? 물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물건이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교재는 뒤에 나오는데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이외의 물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기, 냉기, 전기도 물건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겠죠? 뭐로 들어갑니까?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기가 동산이다 그러면 과학자분들이 뭐라고 해요? 미친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뭐로 들어가요? 물건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도 뭐가 돼요? 동산이 됨을 주의하시고 이유는 뭐죠?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고 뭐가 되죠? 동산이 됨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또 안 해두시면 나중에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건물이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 있죠.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옮길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동산이 됩니다.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요 담벼락 밖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요. 실개천 위에 건물 주인이 건너갈 수 있게 다리를 만들었어요. 요 다리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 이게 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다리는 뭐죠? 부동산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다리를 건너갔더니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옆에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네요. 이 배추밭에 배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배추밭 옆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민들레.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은 부동산이에요. 배추밭에 배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밭에 배추는 뭐죠? 부동산이다. 이거를 동산으로 이해하고 교재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가 배추밭에 배추도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요 사과나무 사과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네,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리 과실 안 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과는 동산, 배추밭에 배추 동산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내용이 아주 뭐죠? 이상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그렇지만 따기 전까지는 뭐죠? 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낙엽지잖아요. 그죠? 낙엽질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멋있다가 아니라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도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건데 이게 떨어지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경고하든 경고하지 않든 일단 다 뭐로 평가되죠? 부동산으로 평가되고요. 배추밭에 배추나 미분리 과실은 뭐예요? 부동산임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은 자 138페이지죠. 1번 물건은 뭐 해야 됩니까?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뭐 벼락은 전기지만 그거는 뭐가요? 물건이 될 수 없겠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물건은 외부의 일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는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머리카락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분리된 신체,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뀐다. 그죠? 손톱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죠. 손톱을 깎으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죠. 제 팔은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팔이 잘리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2번에서 시체도 뭐죠? 물건입니다. 그래서 1번 특수 소유권설이란 말은 뭐냐면 시체도 뭐예요? 물건이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만 다른 물건과 달리 자유롭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 관계상 뭐 해야 돼요?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의 일부는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 전체가 물건인 것이지 자전거 페달만 분리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건에 분류해가지고 거래 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해서 일을 해가지고 융통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융통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불융통물. 큰 의미 없고. 2번 불융통물은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로 구분된다. 금제물이란 말은 뭐예요?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뭐 마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나오는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개념입니다. 이건 국유재산을요 셋으로 나뉘어요. 공용물과 공공용물과 그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공용물은요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제가 한자로 쓰는 이유는 같은 말이 반복돼서 그런 거고요. 뭘 생각하냐면 경찰서 청사나 뭐 시청 청사나 뭐 교도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물은 뭐냐면 국가가 소유하지만 일반 공중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공중화장실, 감 잡히시죠? 뭐 박물관, 공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불가능한 불융통물에 뭐가 들어가죠? 공용물과 공공용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때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면 이때는 뭐 하게 되냐면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일반 재산이란 말을 쓰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잡종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잡종 재산이란 말이 어감이 좀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일반 재산 하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죠? 잡종해야 뭐죠? 팍 들어오잖아. 그죠? 자장면보다는 짜장면이 맛있고, 그죠? 짬뽕보다는 짬뽕이 맛있는 것처럼. 뭘 개정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다.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전시청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뭐가 된 거죠? 공용이 폐지가 되고 그럼 뭐로 바뀌죠? 일반 재산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융통물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해서 1번 거래 관념에 관한 분류해가지고 대체물과 부대체물, 맨 밑에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 특정물과 불특정물이에요. 자, 이런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것,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뭐죠?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부대체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거래 관념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나 건물은 부대체물이죠. 왜요? 똑같은 토지, 똑같은 건물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크루바 아파트 뭐 1204호다 그러면 옆에 밑에 있는 아파트가 비슷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세상에 똑같은 토지, 똑같은 건물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대체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맨 밑에 특정물과 불특정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정됐다는 말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게 특정물. 불특정물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죠? 불특정물인데 차이점은 특정물, 불특정물은 뭐죠? 거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죠?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소나타 자동차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체물이죠. 다른 똑같은 물건을 말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뭐죠? 대체물이고 또 불특정물 다른 물건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똑같은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불특정물 아니 특정물로 바뀌는 거죠. 헷갈리네 계속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이냐 문제는 무엇에 의해서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가분물, 불가분물 말 그대로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가분물.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불가분물. 소비물, 비소비물 말 그대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소비물. 안 없어지는 것은 비소비물. 쭉 넘어가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용어 정리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단일물, 합성물 넘겨보시면 집합물이 나오는데 집합물에 대해서까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합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개의 소유권,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인데 판례는 뭐냐면 예외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다면 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자세한 건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용어만.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자세한 건 어디서 해야 되냐면 물권법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주물과 종물을 보기 전에 부합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합. D 나오는 건데 먼저 보는 겁니다. 부합이란 말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부합이라고 하고 요 결합된 물건은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원칙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데요. 만약에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됩니다. 뭐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 개념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고요. 달라붙은 물건은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죠? 부합된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합물이 되고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다만 분리가 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경우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붙었는데 아예 분리를 못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부합물이 되고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자동차를 탔는데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고요. 타이어는 종된 물건 뭐가 돼요? 종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분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긴 하지만 이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타이어가 자동차에 분리되어 있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타이어는 뭐가 돼요? 종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는데 썬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썬텐지가 그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썬텐지를 사다가 썬텐지를 유리에다 뭐죠? 발랐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왜요? 달라붙었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하면 다 뭐죠? 찢어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둘 다 결합된 건 마찬가지지만 아예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뭐가 돼요? 부합물. 분리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뭐? 종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한 4, 5년 전에는 종물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요 두 가지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부합물.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걸 뭐죠? 종물이라고 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1번 종물의 요건에 가지고 1번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다시 말하면 결합이 됨으로써 주물 자체 효용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요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에다가 뽁뽁이를 통해서 붙여놨어요. 뭘요? 뽁뽁이로. 그러면 이거 물론 뭐예요?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부합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종물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자동차 효용, 가치를 뭐하는 건 아니에요? 증가시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분리가 가능하고 또 뭐예요? 주물 자체 경제적으로 직접 이바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맨에 보시면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것. 이 말이 뭐냐면 분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뽁뽁이로 붙여놓은 곳이 아니라 요 자동차에다가 매립시켜 놨어요. 매립시켜 놨으면 이제는 뭘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뭐로 가요? 부합물이 되고요. 종물이 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분리할 수 있는 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됩니다. 일단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겠죠. 66년도 판례니까. 2번이 은근히 잘 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 소유권뿐만 아니라 타이어 소유권도 갖게 되고요. 썬텐지의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이제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 있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 토지, 주유소. 건물 앞에 뭐죠? 주유기가 있죠. 주유기가 있고, 또 주유기에 기름이 나오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 탱크가 있겠죠. 그죠? 유류 저장 탱크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첫째, 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비치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뭐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 미치진 않아요. 그럼 주유기에 미칠까요? 미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주유기는 뭐죠? 종물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주유소 주유기 분리할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분리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분리해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적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주유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건 뭐죠? 종물이고, 저당권에게 어디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니까 주유기에도 미치는 거죠. 유류 저장 탱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건 뭐죠? 부합물이에요. 왜냐하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면 뭐가 돼요? 부합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뭐가 되는 거예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유류 저당 탱크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기는 뭐죠? 종물이고 유류 저당 탱크는 부합물인데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재미로,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동 세차기는요. 주유소 옆에 뭐가 있어요? 자동 세차기가 있어요. 자동 세차기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자동 세차기는 종물일까요? 종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이거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리에다가 다른 데서다가 시설하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써먹는 사람은 없지만.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력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냐면 자동 세차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까지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자동 세차기까지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큰 피해를 보냐면 경락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유소 전 소유자가 큰 피해를 봐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땅값만 쓰면 안 돼요. 주유기 값도 써야 되고요. 유류 저장 탱크 값도 써야 되죠. 이거 다 자기 거가 되니까. 근데 자동 세차기는 가격을 안 써도 되죠. 어차피 누구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유소가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건물, 토지, 주유기, 유류 저장 탱크까지만 가격을 써요. 뭐 나머지 뭐예요? 자동 세차기 이런 것들은 가격을 안 써도 뭘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락받은 사람이 이제 전 소유주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동 세차기 떼어가라 그러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시원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유소에다가 망하신 분이잖아요. 그 망한 사람한테 전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그 주유소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그 자동 세차기는 아저씨 거니까 떼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요. 근데 떼갈 수가 있나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 조금만 기다려서 그러지만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계속 전화에다가 빨리 떼가라 막 내용 좀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거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십시오. 안 산다. 나는 새 거 설치할 거 돼가지고 거의 뭐죠? 강제로 뺏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판례가 종물을 인정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 주유소의 주유기는 뭐라고요? 종물이다. 판례는 뭐겠어요? 유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안물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종물이 아니라 뭐죠? 보안물이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횟집 앞에 붙어 있는 수족관 건물도 뭐죠? 종물이겠죠? 동의하시나요?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은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하고 붙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어요? 횟집하고 붙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종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연탄 창고 이런 것들도 뭐죠? 종물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는 3번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에 처분에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 쫓아가요? 타이어도 쫓아간다. 주유소를 팔면 주유기도 뭐죠?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냐.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제가 읽어보면 제 100조 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반대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속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강행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뭐죠? X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물이 처분되면 무엇도 쫓아가요? 종물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주유소를 팔면 주유기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니까 주유기를 빼고 팔 수도 있고 주유기만 분리해서 파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입니다. 제가 한자로 쓰고 있죠? 왜 한자로 쓰고 있는 거죠? 고의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고 이 과자는 뭐죠? 열매 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뭐죠? 이거는 꼭 뭐로 쓸 거예요? 한자로 쓸 거예요. 일단 과실이 뭐냐인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의 해가지고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뭐죠? 과실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이 물건이 아닌 경우 즉 권리에 대한 과실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뭐를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불로소득에.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는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니니까 과실은 뭐예요? 노동의 대가가 아닌 거.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갖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과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불로소득. 그죠? 불로소득이 떠올라야 되는데 불로소득 과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뭐겠습니까? 천연적으로 생기는 뭐죠? 불로소득.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사과를 따게 됐다. 과실이죠. 또 제가 개를 키우는데 저의 집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 개를 낳았다.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우유를 짜게 됐다. 닭을 키우는데 달걀, 계란을 갖게 됐다. 이게 뭐죠? 천연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입니다. 법이 인정해주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불로소득이 뭐죠? 법정과실인데 차임. 건물을 빌려줬어요. 아무 짓도 안 하면 뭐예요? 안 했는데도 뭘 가돼요? 차임. 월세를 받죠? 과실이고. 지료.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죠? 땅값 지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뭘 갖게 돼요? 이자.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지 뭐가 돼요? 불로소득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실이란 말이 열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꾸 과실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시험이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이죠. 농사 지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차임 지료가 떠올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니라 뭐가 차임 지료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실하면 뭐죠? 불로소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자 2번 천연과실과 뭐가 나오죠? 법정과실이 나오고요. 중간에 관련 판례는 뭐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거죠.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불로소득이면 뭐가 돼요? 과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죠? 과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기울여?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불로소득이 아니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과실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지고 과실의 규속에서 배기조가 나옵니다. 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과실 수취권자는 소유자예요. 그럼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과실을 뭐죠? 분리할 때. 분리 시 소유권, 권리를 보유해야 된다.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언제 소유자야 됩니까? 사과를 딸 때. 만약에 안 딴 상태의 사과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할 때 사과를 딸 때 뭐가 있어요?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뭐죠?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의 비율로 수취하게 되는 거죠. 쉽죠? 자, 월세는 소유자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료도 뭐예요? 소유자인 뭐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뭘 받을 수 있어요? 지료를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후에는 뭘 갖지 못해요? 지료를 갖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정과실은 딸 때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천연과실은 뭐죠? 딸 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법정과실은 어떻게 해요?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에서 예들이 나옵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소유자, 선의 중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해당 부분에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새끼 돼지 사례가 나왔거든요. 주의를 보지 마세요. 일단요. 해당 부분 볼 겁니다. 새끼 돼지 사례는 보지 마세요. 그죠? 재미로 넣어놓은 건데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에 가지고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 다시 말하면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왜냐하면 차임 지료가 뭐예요? 과실이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뭐예요? 과실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뭘 수취하게 된 거죠? 과실을 수취하게 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산과 부동산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뭐죠?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가 돼요? 동산이 된다. 이게 뭐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부터 토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토지의 개수. 토지는 다 붙어있는 거죠. 어떻게 개수가 나눠지냐면 지적법에 따라서
필지가 나누어지게 되면 각 필지가 뭐죠? 한 개 토지가 된다라는 의미 없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함께 거래되는 곳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도로, 교량, 다리죠. 담 등은 뭐죠?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지표면상의 암석해가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판례도 오늘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독립한 부동산인 것에서 1번 건물은 뭐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목법에 의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요,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다만 토지의 일부예요. 땅을 팔면 무엇도 함께 팔리냐면 나무도 함께 팔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목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라면 이제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또 수목에 대해서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수목은 뭐죠?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뭐죠?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것도 명인 방법이니 등기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명인 방법도 없는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 농작물은 결국은 뭐냐면 부합에서 공부할 거예요. 부합에서. 근데 부합에서 공부할 건데 그래도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땅이 갑의 것인데요. 빈 땅이거든요. 근데 동네 할머니 을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배추가 어떻게 해요? 몽골 기어 나왔어요. 그럼 이 배추는 누구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추밭의 배추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경작자인 을의 소유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인 갑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갑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요. 또 명인방법 이런 거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농작물은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돼요? 경작자 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기억 니은이 결국은. 그래서 조심할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갑이 어느 날 자기 땅에 왔더니 누가 내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놨어요.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손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뭐가 돼? 손괴죄. 왜냐하면 배추밭의 배추는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니까 갑이 갈아 엎었다는 말은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거예요. 뭐죠? 손괴죄가 되고요. 그래서 갈아 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갑이 열받아서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쳤어요. 펜스를 치면 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업무 방해죄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업무 방해죄. 지금 요 배추밭의 배추 누구 거예요? 을 거고 을은 요 배추를 경작할 뭐가 있는 거예요? 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이 을이 못 들어오게 막는 곳은 뭐예요? 업무 방해죄가 돼요. 그래서 요 뭐죠? 펜스도 못 쳐요. 그래서 요 갑의 입장에서는 요 할머니가 요 배추를 다 경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침해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추밭의 배추는 네 건이 내 건이냐고 분쟁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날 때는 이미 없어요. 그죠? 다 뭐예요? 추수가 돼가지고 묵은지가 됐든지 어떻게 먹어치웠든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땅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고, 그래서 빈 땅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요새 보면은 가끔 이렇게
빈 땅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색 펜스 쳐놓은 땅들 많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농사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누가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팔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농작물이 있으면 추수할 때까지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업 진행이 뭐죠? 지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농작물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갈아 품으면 안 되고요. 이 농작물의 소유관계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이 할머니 만나가지고 뭐죠?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뭐죠? 구입하시는 것이 더 용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뭐 되지 않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5번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포락이란 말이 나와.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포락이란 말은 뭐냐면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강물이나 바닷물이 쓸려 내려가서 땅이 없어지면 우리가 뭐죠? 포락이라고 하고요. 포락되면 땅이 없어졌으니까 토지 소유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우측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됐는데 만약에 그 토지가 다시 재성토가 됐어요. 성토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동강 하구에요. 갑이라는 분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이 바닷물, 강물로 인해서 자꾸 쓸려 내려갔어요. 땅이 다 쓸려 내려가면 토지가 없어진 거죠. 토지가 포락된 것이니까 갑의 소유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문제는 1980년에 국가가 낙동강 하구 쪽을 만드는 바람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요. 땅에 다시 이렇게 기어 나왔어요. 토지가 뭐죠? 성토가 됐다는 거죠. 땅이 다시 이렇게 다시 기어 나왔을 때 이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구규라는 판례입니다. 구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땅이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 거고요. 다시 기어 나온 땅은 그때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뭐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요. 5분만 쉴게요. 153페이지 권리 변동으로 갑니다.